어릴 적 낡은 교실 구석 제 책상은 매일 아침 빨강 낙서와 쓰레기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입을 꾹 닫았던 소녀에게 세상은 거대한 벽이었고, 저는 그 벽 뒤에서 매일 숨죽여 울며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어둠 속에서도 저는 자신만의 열쇠를 깎아 세상에 닫힌 문들을 하나씩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비겁함 속에 갇힌 가해자 앞에 이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선 한 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코 잊을 수 없던 그날의 기억이 어떻게 가장 우아한 승리로 바뀌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말아주는 남자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무료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지은입니다. 지금은 빌딩 숲 한복판, 제 이름이 적힌 이사장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이자 자산가로 우러러보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낡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살고 있어요. 40년 전 제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텅 빈 교실에 1등으로 등교하는 이유는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제 책상에 새겨놓은 끔찍한 흔적들을 지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커터칼 뒷날로 죽어라, 거지 냄새 같은 서슬퍼런 낙서들 긁어다 보면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제 근처에 오면 코를 막고 흩어지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괴롭혔던 아이는 박미경이었습니다. 박미경은 부유한 집안 형편을 등에 업고 아이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했어요. 제 도시락에 모래를 뿌리는 건 예사였고, 체육 시간마다 저를 화장실 칸에 가두곤 했습니다. 밖에서 대걸레 자루를 문고리에 끼워 잠가버리면 저는 좁고 어두운 칸 안에서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숨을 죽여야 했어요. 선생님조차 제 고통을 모르는 척 방관했습니다. 제 성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부모님이 학교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제 불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가방을 창밖으로 던져버릴 때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운동장으로 내려가 흙 묻은 책들을 주워 담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고립된 섬처럼 지냈습니다. 세상이라는 문은 나에게 영원히 잠겨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진 세월이 저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서운 도끼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시점인 지금 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15층 빌딩. 그 건물의 주인도 바로 접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 진행하는 유망기업 회생 프로젝트 서류를 검토하던 중 제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원업체 명단에 적힌 미경건설이라는 이름과 그 옆에 나란히 적힌 박미경의 남편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세 글자는 제 뇌리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어요. 절 괴롭히던 애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이던 아이. 과연 박미경은 절 기억하고 있을까요? 재단에
대규모 자선 경매 파티가 열리던 날, 파티장은 화려한 조명과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2층 테라스 난간에 서서 아래층 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가짜 명품 가방을 손에 쥔 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굽신거리며 명함을 돌리는 박미경이었어요. 박미경은 남편 회사의 파산 위기를 막아줄 유일한 돈줄인 재단 이사장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특유의 비굴한 웃음은 여전했어요. 과거에는 저를 짓밟으며 우월함을 느끼던 그 입술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에게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불러 나직하게 지시했습니다. 저기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 VIP 대기실로 따로 안내해 주세요. 비서실장은 제 의도를 묻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박미경이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대기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선택받은 귀빈이라도 된 줄 착각하며 어깨를 으쓱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대기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래 묵혀온 갈증을 해소하기 직전의 설렘이었어요. 대기실 안 탁자 위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 박미경이 제 책상에 낙서 있던 것과 똑같은 필체로 적힌 낡은 쪽지였습니다. 죽어라. 단 세 글자가 적힌 그 종이를 본 박미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위를 살피며 누군가의 장난인지 의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미경은 저를 보자마자 화색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 이사장님이시죠? 정말 미인이시네요. 어디서 뵌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박미경은 제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제 손을 잡고 흔들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미경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는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그 글씨 참 익숙하죠? 당신이 가장 잘 쓰는 서체잖아요. 제 말에 박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박미경 앞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것은 후원 대상 기업주 및 배우자의 도덕성 검증 서약서였습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5배나 물어야 한다는 독소 조항이 적힌 서류였어요. 박미경은 조급한 마음에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하려 서둘렀습니다. 아이 참, 이사장님. 저희 남편이나 저나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답니다. 이런 건 걱정 마세요. 박미경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가방 안에서 낡고해진 중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 박미경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미경이 제 가슴에 대고 비수를 꽂았던 그 시절의 제 이름을 아주 나직하고 또렷하게 읊조렸어요. 이지은, 냄새나던 그 거지 아이, 기억나니?
박미경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입술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4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 박미경은 비로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해갔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전 제 도시락에 모래를 뿌리고 즐거워하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박미경은 제 앞에 놓인 낡은 졸업 앨범과 죽어라라고 적힌 쪽지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비굴하게 제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어머 지은이 맞구나. 세상에 어쩜 이렇게 성공했니? 나 정말 기쁘다 얘. 박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가식적인 환대를 싸늘하게 외면하며 박미경의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너와 나는 친구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으니까. 박미경은 무한한 듯 손을 거두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미경의 주위를 맴돌며 마치 먹잇감을 압박하는 포식자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기억나니? 체육 시간마다 나를 화장실에 가두고 밖에서 문을 잠갔던 날들. 그 좁고 냄새나는 칸 안에서 내가 무슨 생각하며 버텼는지 알아? 박미경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박미경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의 인생을 갉아먹어야만 살 수 있는 기생충이구나. 그때는 내 자존감을 갉아먹더니 이제는 내 재단이 돈을 갉아먹으러 왔니? 박미경의 어깨가 눈에 띄게 들썩였어요. 파티장 밖에서는 우아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대기실 안은 질식할 것 같은 정적만이 가득했어요. 박미경은 이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아니 이사장님, 그때는 정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장난이잖아. 제발 우리 남편 회사 좀 살려줘.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앉아야 돼. 장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고작 장난이라는 두 글자로 치부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미경의 턱을 들어올려 저를 똑바로 보게 만들었어요. 장난? 그 장난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죽음을 생각했어. 네가 던진 돌에 맞은 나는 평생을 절뚝이며 살아왔단 말이야. 저는 박미경 앞에 놓인 서약서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이 서약서에 서명해. 과거에 도덕적 결함이 전혀 없다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네 손으로 직접 써넣으란 말이야. 박미경의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는 순간 만약 과거의 악행이 드러나면 지원금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박미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장 부도 위기에 처한 남편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박미경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를 올감이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낚아채듯 걷어들이며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박미경 씨가 제출한 서류, 즉시 법무팀에 넘겨서 도덕성 검증 절차 들어가세요. 그리고 미경건설의 회계장부, 다시 한번 이 잡듯이 뒤져서 보고해. 박미경은 넋이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박미경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진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실에 빠져나왔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박미경은 제가 설계한 정교한 복수의 덫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갈 것입니다. 복수는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논리와 압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몸소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집무실 탁자 위에는 미경건설의 운명을 결정지을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박미경과 남편이 저지른 추악한 실상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회계 부정과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그리고 하청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갑질 흔적들까지.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타인의 눈물을 양분 삼아 화려한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 신호가 채 2번도 가기 전에 박미경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 이사장님. 아니, 지은아. 소식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남편 회사 지원 결정된 거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들뜬 목소리에 저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지금 당장 재단으로 오세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박미경은 10분도 안 되어 숨을 헐떡이며 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박미경은 제 표정을 살피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저는 박미경 앞에 비정할 정도로 차가운 후원 부적격 항정서를 내밀었습니다. 부적격입니다. 미경건설은 우리 재단에 후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박미경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미경은 판정서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서약서에도 사인했잖아.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빤히 쳐다보았어요. 예정? 네가 말하는 그 정이 내 책상에 낙서하고 나를 화장실에 가둔 거였니? 박미경 씨,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한 실무적 판단입니다. 저는 박미경이 서명했던 도덕성 검증 서약서를 꺼내 들었어요. 당신은 과거의 악행을 숨기고 허위를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당신 남편 회사의 횡령과 배임 증거들, 이거 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박미경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재단 이사의 명의로 미경건설에 투자주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우리 재단을 협력하는 모든 금융권과 대기업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들의 비밀 언덕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박미경은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먹이며 빌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응?
우리 애들도 있는데. 저는 박미경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법무팀 직원을 불렀어요. 박미경 씨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40년 전 제 기물을 파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 상징적인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하세요. 박미경은 경악하며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돈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박미경의 이름 옆에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영원히 법적으로 새겨넣기 위함이었습니다. 박미경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며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책상에 앉아 40년 전 그 좁은 화장실 칸에 갇혀있던 어린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그만 놔도 돼.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비로소 무거운 족쇄 하나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박미영이 울부짖으며 끌려나간 집무실에는 다시 차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퇴 권고안과 미경건설의 파산 절차 서류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며칠 뒤 박미경의 남편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신문 경제면 구석을 장식했어요. 박미경은 재단의 투자주의 공문과 법적 소송 소식에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도움을 청했지만 이미 낙인이 찍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저를 괴롭히던 박미경의 곁에서 함께 낄낄거리던 방관자들도 이제는 제 권력 앞에 아부하며 박미경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도 당연한 인간부였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잠시 차를 멈추고 어릴 적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를 찾았습니다. 낡았던 교문은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었고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차 창문을 내리고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을 텐데 이제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박미경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제가 느낀 것은 짜릿한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된 숙제를 끝낸 뒤에 찾아오는 덤덤하고도 깊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박미경은 자신의 잘못을 어린 날의 장난이라 불렀지만 저는 그 장난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오랫동안 갈갈이 찢어 놓았는지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찢어진 조각들을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붙일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소유의 빌딩 옥상 정원에 올라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발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활기차게 숨쉬고 있었고 그 도시의 심장부 어디쯤에 제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어요. 이제 제 책상은 누구도 더럽힐 수 없으며 누구도 감히 제 허락 없이 제 인생의 문을 잠글 수 없습니다. 40년 전 좁고 어두운 화장실 칸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던 그 작은 소녀의 환영이 아침 햇살 속으로 천천히 녹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고맙다. 네가 잘 견뎌준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는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온전히 저만을 위한 찬란한 시간뿐입니다.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제 인생의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까지 닿는 시원한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슬픔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걸음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걷힌 제 앞날에는 오직 저만이 누릴 수 있는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지은 씨와 같은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연 말아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